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해서 동반 성장의 토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은 내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장급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이 6,200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3천여 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신임 총재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투자 관련한 뉴스입니다.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을 위해서 정부와 손잡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오늘 삼성과 정부가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오늘 충남 아산 탕정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E캠퍼스에서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협력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삼성의 투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설에 10조 원, 기술 개발에 3조 원 등 모두 13조 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LCD 라인을 퀀텀 라인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앞으로 5년간 약 8만여 명의 간접 교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을 들여 산업부와 지자체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를 구축해 신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추진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1개 대학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산업부와 5년간 약 2천여 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투자 말고도요.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30조 원 투자 4천 명 고용 등 그동안 삼성이 밝혔던 투자 계획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7월 LG도 파주 운정 OLED 공장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디스플레이 관련 예산을 올해 254억 원에서 내년 1,113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리는데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갖기 위한 다양한 투자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WTO의 양자 협의가 내일 시작됩니다. 양국 간 쟁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한일 양자 협의가 내일 어디서 열립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한 지 한 달 만에 협의가 열리는 겁니다. WTO 양자 협의는 보통 실무진인 과장급에서 이뤄지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책임자급인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수준이 격상됐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네, 이번 양자 협의의 쟁점도 전해주시죠. 예, 이번 협의는 일본이 7월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의 수출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고 제소한 만큼 이번 수출 규제의 실질적인 원인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은 수출 규제가 WTO 규칙에 맞는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양국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양자 협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양국 간 협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양자 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데요.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합의를 못 이루면 우리 정부는 WTO 재판부의 성격을 띠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3년 이상의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투자자 수천 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결국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D-1호와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에 투자한 테티스 2호의 환매가 오늘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규모는 약 6,200억 원 정도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뒤 편입자산을 최대한 빨리 유동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사 30여 곳을 통해 3천에서 4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환매 중단은 펀드의 영구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객 손실이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채권 편법 거래 의혹으로 라임자산운용을 조사했고 이달 초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펀드 환매 중단으로 금감원의 추가 현장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운용사 측에 앞으로 투자자들 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1위 헤지펀드 업체가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앞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네,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최근 시중은행의 불안전 판매로 논란을 겪은 DLS, DLF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헤지펀드를 개인 고객에게 집중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LG유플러스가 통제되지 않은 일반 도로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공개 시연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공개가 된 거죠. 네, LG유플러스는 5G 차량 무선 통신을 이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주행으로 통제되지 않은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차량과 사물이 5G 통신을 통해 일반 도로 2.5km 구간을 약 15분간 주행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과는 물론 모바일 기기,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탑승자가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르는 원격 호출 기능이 주목받았고요. 앞선 차량의 전방 상황을 전달받아 사고 예방 등이 가능한 영상 전송 기술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살펴보면 LG가 그룹 차원의 차세대 먹거리로 전자장비 사업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장 사업의 성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개 시연을 통해 LG유플러스는 5G만 그리고 이를 이용해 빠르게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CITS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LG전자의 통신 단말 등이 이용됐습니다. 앞으로도 마곡 사이언스 파크 일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제품이나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등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NG가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은 KTNG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이 KTNG에 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이 이유는 뭡니까? 네, 결론적으로 KTNG가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랫동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KTNG가 로펌 김앤장을 통해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감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검찰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KTNG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길래 그런 겁니까? 네, 추 의원에 따르면 KTNG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인 트릭사티를 인수하기 위해 트릭사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레졸룩 지분 100%를 당초 취득원가인 180억 원보다 약 5배나 비싼 897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590억은 조세색 도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 의원은 KTNG가 트릭사티의 경영 악화로 지난 2015년 말 레졸룩 주식의 장부가액을 영원으로 처리했으나 현지인 주주가 2015년 초에 자녀 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결국 2017년 초 562억 원을 매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KTNG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KTNG 측은 2년 동안 진행된 금감원 감리에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에 최대한 노력해왔으며 향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죠.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경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와 키움의 재도전 여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체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권을 얻기 위한 예비인가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위한 건데요. 지난 5월에 이미 한 차례 예비인가 신청을 했지만 금융당국은 당시 참여했던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토스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키움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유력한 후보군은 어디로 꼽힙니까? 네, 우선 앞서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이 재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스는 SC제일은행과 컨소시엄 구성을 타진해 탈락 이유였던 자본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움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K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의 이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상반기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코리아세븐이나 롯데멤버스 등 롯데 계열이나 여타 후보군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참여를 공식화한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한 곳이고요. 이 밖에 신한금융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새 인터넷 전문은행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경제도 투자와 수출 부진 그리고 소비 둔화를 겪고 있죠. 이에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9개 해외 투자은행이 내다본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2.6%였지만 올해 5월 기준 2.3%로 하향됐고 8월에는 2%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해외 IB들은 경제 흐름에 맞춰 전망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여기에 반도체 경기마저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전망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도 살펴보죠. 우리 성장률을 가장 낮게 평가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크레디트 스위스가 기존 2.2%에서 1.8%로 0.4%포인트 내렸고 HSBC는 2.3%에서 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HSBC를 제외한 8곳 모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 푸어스는 1.8%, 한국경제연구원은 1.9%로 전망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2%대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IMF가 내놓은 경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가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연설에서 올해 전 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world economy is now in synchronized slowdown. Growth this year will fall to its lowest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decade. The current drifts could lead to changes that last for a generation. 아무래도 가장 큰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는 무역 분쟁을 꼽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누적 손실액은 스위스 경제 규모와 맞먹는 7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다른 국가들도 정책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IMF 신임 총재가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리가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거론한 건데요. 한국은 저금리 덕분에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으니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라는 의미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올해 대기업들의 단체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교섭의 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또 원만해졌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6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단체 협약 교섭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 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91개 기업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은 평균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치보다 2.0%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임금 협상을 완료한 47개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3.1%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진행된 교섭에 대해서는 기업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교섭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줄고 원만해졌다고 답한 기업은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교섭이 어렵다고 밝힌 기업은 1년 전보다 16.5%포인트 줄어든 30%로 나타났습니다. 교섭이 원만해졌다고 답한 기업은 9.1%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 늘었습니다. 교섭 난이도가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답한 기업은 60.9%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노동 정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현안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업은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47.3%,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20.9%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130만 원 이상 수급자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현황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전체 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6년 336만 4천 명에서 올해 6월 386만 7천 명으로 3년 새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월 130만 원 이상을 받는 이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2016년 1만 5천여 명에서 올해 6월 기준 6만 7천여 명으로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고액 수급자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는데요. 월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330명에서 6천 명으로 무려 1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3년 사이에 44명이나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렇군요.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차이는 어땠습니까? 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도 크는데요. 올해 6월 기준 금액별 수급자의 이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 원 미만은 72.4개월에 그쳤습니다. 또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를 받는 수급자는 가입 기간이 200개월 미만이었고 160만 원에서 200만 원은 325.5개월, 200만 원 이상은 300개월 등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높았습니다. 윤소아 의원은 이 노동시장의 격차 구조로 소득 수준이 높고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면서 노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현재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납부자 수는 2014년 46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17만 1,700여 명으로 5년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지난해 1조 7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고 임의 가입자 가운데 여성이 75%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억대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현실로는 금수저의 미성년자들이 5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7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소득이 수천억 원이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일명 금수저인 미성년자들이 지난 5년간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6,8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4,300여 명이 배당 소득으로 4,80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1,20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9,800여 명의 미성년자는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2천억 원 가까이 받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1인당 평균 2천만 원 가량 돌아간 셈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미성년자들에게 돌아간 거죠. 네, 기자 지적한 데처럼 미성년자가 이렇게 큰 돈을 번다는 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번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17년도 배당 소득자를 보면 1년 전보다 77% 증가했고 배당 소득도 93%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자도 28% 늘었고 이에 따라 임대 소득도 32%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 배당과 부동산 임대료 소득이 생긴 미성년자 수와 또 소득 규모가 급증한 건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또 증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 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세무당국에서는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KTX와 새마을호 등의 열차 운행이 20에서 60%까지 감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의 연금액이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동안 현재 30에서 50% 수준인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20년 가입, 20년 수령을 전제로 납부할 경우 현재보다 2만 원에서 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 9천여 명으로 남성이 17.8%, 여성은 82.2%를 차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안전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기계 주차장 12,000여 기기의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47.6%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 의원은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5% 하락세 보이며 2,03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약보합으로 0.08% 하락세입니다. 63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늘 13조 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하락하며 48,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금감원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49% 하락하며 1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신라젠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현재 8.87% 급락하며 14,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내일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67% 오르며 1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